아침을 여는 가장 똑똑한 방법.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매일 아침 6시 5분에 만나요. 자, 손진 기자가 나가고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가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바빴죠? 네. 네. 늘 바쁘신데 어제 또 더 바쁘지 않았을까 싶은 게 바로 또 이 뉴스가 있기 때문이죠. 정치부 기자들이 많이 바빴을 것 같은데요.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출마하는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첫 번째 뉴스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대선을 치를 시대 정신으론 공정과 상식, 법치를 내걸었습니다.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오후 1시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매연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고요. 네. 지난 3월 4일에 검찰총장직을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한 4개월 만에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메시지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공정 그리고 정권 교체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발언으로 전해드리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간의 공정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그런 가치예요. 그리고 특히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출마 선언문에서만 7차례, 그러니까 7번 정권 교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고요. 네. 뭐 여러 가지를 비판을 했습니다. 뭐 핵심적으로 한 문장을 전해드린다면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특히 부패 완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제 이대로 놔두면 부패 완판이 될 것이다. 이 요약어는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이런 뜻을 좀 요약을 한 거고요. 뭐 기존의 검수완박 이런 것처럼 좀 비슷하게 줄여서 이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면 이제 뭐 현 정부에 대해서 뭐 부패, 무능, 약탈 굉장히 거친 표현들 많이 썼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을 끌었던 게 사실 이렇게 출마 선언문을 얘기하는 건 이제 혼자 얘기하는 거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잖아요. 뭐 엑스파일 관련된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있었죠? 네. 이 원래부터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한 40분 정도로 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뭐 조율하는 과정도 당연히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을 할 때는 당연히 뭐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그와 비슷했어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 문건을 아직 보지는 못했다. 출처 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마타도를 시중에 유통하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도 어쨌든 공직자는 이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런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의 기초에 이뤄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즉 이 얘기는 엑스파일 의혹은 근거도 없고 그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이건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게 이 앞서서 이 의혹을 야권에서 최초로 공식 제기했던 것이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거든요. 네, 야권 인사로 분류되어 있는 인물이죠. 네. 근데 이제 장 소장이 이 파일을 윤 전 총장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히 연락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굳이 이 파일을 확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확인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의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고 또 입장을 내놔야 되기 네. 때문에 더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언급은 안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뭐 엑스파일 관련된 얘기도 그렇고 기자들의 뭐 여러 질문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답이었다. 뭐 이 정도의 평가들이 많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사는 이제 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현장에 많이 왔던데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한다면 언제 하느냐 뭐 이런 게 관심사였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이 야권 전체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권 전체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러니까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하면 이 국민의힘 일부가 분열될 수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 한 20여 명 정도가 왔는데 쪼개질 수가 있고 그러면 삼지대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서 야권 전체가 좀 흔들리게 되는 그런 복잡한 그림이 야권 입장에서는 만들어지죠. 이제 그 분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내놓은 입장으로 가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내놓은 입장 찾아보니까는 네. 예전에 이동훈 전 대변인이 뭐 길게는 출마 선언한 다음에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 정도 민심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 입장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변인이 그만뒀기 때문에 다시 물어봤더니 기존에 내놨던 입장은 유효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겠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호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 정치 철학 면에서 제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그러면서 다수결이면 다 된다는 철학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비판을 한 겁니다.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 교체로 이 같은 생각이 있다라면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얘기는 중도층을 안 놓치고 같이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즉 국민의힘도 필요하지만 중도층도 안 놓치고 싶으니까 거리두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조금 불쾌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중요한 과제가 될 거고요. 어제 국민의힘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 정당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네. 그런 역량이 없이는 쉽게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당이라는 플랫폼 없이 대선이라는 큰 판을 치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과 또 자신을 지지하는 또 나름의 세력들과 다 합치고 싶을 텐데 또 국민의힘에서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련의 과정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혹평이었어요. 네. 국민의힘은 호평 일색이었고 이제 민주당은 반면에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요약을 해보면 검찰총장을 하다가 바로 정치권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검증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 표현을 전해드리면 평생 검사만 하던 분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은 동서고금에서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제 여권에 대해서 아까 뭐 부패가 심하다 이런 식의 비판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건 자기 얘기 아닌가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네. 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다 입장을 내놨는데요. 뭐 한 가지 전해드리면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역사에 정치 군인도 모자라서 정치 검사가 등장하는 참담한 순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데 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혹평으로 일색이 되었습니다. 좋은 평가를 한 경우는 못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저희 뭐 문자창에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평가가 뭐 나누어지는데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뭐 이만큼 뭐 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에는 틀림이 없어요. 네. 근데 어제 같은 날 야권 내 또 다른 대선 주자죠. 홍준표 의원도 차기 대선을 이제 출마하겠다. 이게 뭐 공식 선언이랑 진배 없는 시간이었죠. 네. 이 미래의 비전서를 원래 준비를 했다라고 했어요. 무소속 이 기간 동안에요. 그 내용 결과를 발표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전 국민 8,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제 심층 면접 조사를 한 결과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공개 자체보다는 이 행보가 어떤 의미냐가 더 주목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내용 자체로 이 대선 행보를 펼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관심을 많이 받은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본인도 이걸 토대로 해서 향후에 이제 대선 출마 선언에 맞춰서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즉 결과적으로는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거고요.
다만 이제 어제 보면은 이게 윤석열 전 총장 일정하고 겹쳤잖아요. 그래서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뭐 열흘 전에 이미 결정된 날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뭐 어제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힘싸움 양상도 좀 벌어졌는데 이 윤석열 전 총장 기자회견에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홍준표 의원 일정에 간 이 의원들도 한 20명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간대가 조금 달라서 양쪽 다 간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새싸움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이 모임을 발족을 할 거거든요. 요거는 원희룡 지지 모임이에요, 아예.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한 30여 명 정도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한 15명 정도 모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의 숫자 가지고 새싸움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뭐 단순하게 여기 왔으니까 저기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죠. 뭐 그런데 이제 두루두루 다닐 수 있으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원희룡 지사 요거는 이제 지지 모임이어가지고 아마 조금 뭐 배타적으로 운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제 말하자면 정치 신인인 윤석열 전 총장과 어찌 보면 정치에서는 아주 산전수전 뭐 공중전 다 겪은 홍준표 의원 두 사람의 대선 출정식이 있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는 재난지원금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80%에게만 현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나머지 상위 20%에 대해선 신용카드를 더 쓰면 그중 일부를 돌려받는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편성하기로 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33조 원으로 절충됐습니다. 정부 지출액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이미 확보해둔 예산 3조 원까지 더하면 36조 원이 투입됩니다. 자, 어제 정부와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했죠. 네, 소득 하위 80%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민주당은 전 국민에 다 주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네. 그리고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만 주자. 그러니까 보편 지급하자, 선별 지급하자 이걸로 또 맞서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중간쯤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80%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80%는 어디까지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한 가구당 소득이 한 1억 원 정도 기준으로 보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아직은 좀 구체적으로는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전체 한 2,140만 가구 정도에서 440만 가구는 제외하고 1,700만 가구 정도가 이 지급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1인당 지급 금액은 뭐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10%, 즉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더 지원을 할 거고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직은 확정안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원래는 전 국민한테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선별 지원으로 좀 바꾼 거는 재정당국 그러니까 기재부가 워낙 반발을 했고요. 특히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일종의 이 보완제가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이제 향후에 이 기존보다 더 많이 쓴 증가분의 10% 정도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내용인데 이게 상위 20%가 아무래도 소비 여력이 더 있으니까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상위 2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합의안이 나온 겁니다. 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추경안이 국회 통과를 해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다음 달 2일에 그러니까 모레죠.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을 할 거고요. 이제 국회 내에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아무래도 야당 반발보다는 여당 반발이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야당은 기본적으로는 이 선별 지급 쪽에 더 입장이 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 내에서 전 국민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더 반발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어제도 이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거는 배제와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선별 지급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는 목소리 또 그리고 이 신용카드 캐시백이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무용성 또 1차 때 그 성과가 더 좋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뭐 이야기거리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결정이 됐고 국회 추경이 통과가 되면 이 내용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전해드렸고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는 모양새인데 이 뉴스 짧게 전해드리죠.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비중은 74%로 지난달보다 10%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에선 0시부터 18시까지 352명이 확진됐는데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관련 집단 감염도
수도권에서 6건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을 시행합니다.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위반 업소에는 곧바로 과태료와 집합금지 등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요. 뭐 전주 같은 요일이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확 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95명, 그리고 어제 밤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만 해도 756명입니다. 계속 늘고 있죠. 또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되면서 약간 완화되잖아요. 네. 이러니까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얘기하면서 걱정이 됩니다.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도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도권이라도 3단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되면서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려가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아직 심각하진 않지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8일 기준으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진 사례는 73건이고요. 이 중에서 국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감염된 사례가 21건입니다. 뭐 많지 않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워낙에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기존 바이러스보다 한 60-70% 강한 게 알파 변이 바이러스고 그다음 또 강한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네, 거기 또 델타 플러스까지 나오니까 요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델타 변이 유행 국가로 이 일부 많이 날아온 나라들을 좀 지정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일단 뭐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계속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뭔가 해이해지고 안일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우리 박순봉 기자하고는 여기까지 뉴스 살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언제 봐요?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자, 조금 전 장을 마감한 따끈따끈한 뉴욕 증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산지 직송 증시 뉴스, 국제경제 전문 매체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전할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죠. 네. 뉴욕장 어떻게 마감됐나요? 오늘 뉴욕 증시가 또 상승했습니다. 요즘 워낙 좋아요, 장이요. 그래서 S&P나 뭐 나스닥은 신고점을 다시 또 갈아치웠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는 계속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경제 회복이 워낙 빠르게 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밖에는 할 게 없다, 이런 인식 때문에 계속 주식을 사들이는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은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그 미국 경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127.3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전보다 지금 경기가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127.3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 예. 전망치가 한 117에서 8 정도 나올 네.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거 하나를 좀 보셔야 되는 게 미국의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네, 그래서 미국의 집 가격이 1988년 이후에 가장 크게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금융위기 이전 2005년의 9월 당시보다도 더 높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불안하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 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유는 금리예요. 금리가 이제 오를 거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낮을 때 빨리 대출받아 사자, 갈아타자, 이런 심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기술주가 계속 내린다, 뭐 거품이 꺼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플 주가가 또 1.15% 오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올랐고요. 또 그 한 가지 더 보면 지금 모더나가요. 네. 전날 오늘 5% 넘게 급등했는데요. 모더나 백신이 이 백신, 특히 그 변이 바이러스의 그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뉴스가 어제 밤에 나오면서 이 모더나 주식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관심사가 딱딱 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다 반영되는 게 네. 결국 금융주 쪽으로 관심이 높아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보통 금융주는요,
주가가 떨어질 때 금융주를 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아요. 네. 예, 주가가 좋으면 또 금융주도 오르고요. 특히 이제 미국은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앞으로 강세로 갈 거라 보니까 금융주로 이제 돈이 몰리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주의 수익도 올라가죠. 그리고 또 미국인들이 이제 외출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나가서 여행도 하고 밥도 네. 사 먹고 쇼핑도 합니다. 그러면 카드를 많이 쓰겠죠. 네. 그럼 카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금융사 안에 수익이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주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호재는 뭐였냐면 얼마 전 그 연준이 코로나 때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을 올리는 것들을 제안했었습니다. 네. 은행들한테 위기에 대비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 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게 다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이 배당금을 막 늘려요. 특히 모건 스탠리는 주당 35센트 줬던 배당금을 70센트로 늘렸어요. 2배나 늘렸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증시에서 3% 넘게 올랐고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8센트에서 27센트. 모든 지금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미국의 모든 은행들, 금융주들이 배당금을 늘렸습니다. 야, 우리가 이름 알만한 은행들은 다 올렸네요. 네, 이때다 하고 올리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막 가는 거죠. 거기에 또 이제 쫙 몰려가겠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전투자처는 그래도 금융주가 네. 아닐까, 기술주나 금융주다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금융주가 S&P 500 그 업종에서 보면 에너지, 부동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은행들의 수익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단 한 가지 숙제는 그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토스나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비금융권의 서비스들이 네네. 이 결제 시스템에 들어왔. 잖아요. 그리고 뭐 많은 미국도 사람들이 뭐 페이팔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벤모, 뭐 페이팔 이런 데가 늘어나면서 과연 이런 디지털 금융을 어떻게 빠르게 잡으냐. 요게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아서요. 이건 비슷하네요. 기존에 있던 은행과 인터넷 어떤 기반의 결제 시스템 간의 어떤 경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들이 그러니까 송금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식 시스템, 그렇죠. 증권 거래까지 하다 네. 보니까 전통 금융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익 그런 것들을 뺏길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국의 아이비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또 전통적인 은행들은 어떻게 바뀌어갈지 이런 거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그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 네. 진짜 말 많이 하는 게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고니부에서 제가 메타버스 아이템 한 2-3번 했던 그렇죠. 것 같은데 그 로블록스 기억나시죠? 요즘은 테슬라, 애플 사는 사람보다 이 로블록스 주식 사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그렇죠. 내 아이를 위해서 로블록스 샀다는 그런 게시판의 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정말 아이를 위해서일까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항상 의구심이 좀 들긴 하는데 이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뭐 페이스북, 애플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봤을 때 더 오를 주식들을 찾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은 신성장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지금 가고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로블록스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실제로 이 서학개미들이 산 상위 목록을 보면 이 로블록스가 항상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메타버스와 결합 시장이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잘 팔렸을 때 온라인 게임 안에 아이템들도 잘 팔렸죠. 네. 그 뭐 우리나라 저는 게임은 안 하지만 온라인 게임 했을 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많죠, 뭐. 도구를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 메타버스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른 기업과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메타버스가 최근에 구찌와 손을 잡았어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전용 가방을 팔았는데요. 이게 얼마에 팔렸냐? 465만 원.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 만질 수도 없는 만질 수도 없는. 가방이고 온라인 상에서만 있는 건데. 그렇죠. 아이템인 거죠. 이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465만 원에 팔렸고 지금 뭐 루이비통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명품 기업들이 지금 이런 메타버스 아이템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그 은행들이 올해만 보더라도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는 게임 아이템 그리고 디지털 의류 시장이 무려 150조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이런 것도 또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좀 이해는 저도 안 됩니다만 요즘은 또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NFT라는 시장도 사실 그렇죠. 순으로 네. 만들 수는 없지만 네네. 가치가 계속 매겨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각종 신기술들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고유성 네. 이런 걸로 평가와 가치가 매겨지는 과정들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네. 앞서 해주신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지금까지의 기업들은 우리가 어떤 일정 부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10년은 어디에 그 먹을 거리들이 있을까를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 중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는 것이고 여러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유료 콘텐츠 시장에도 불이 붙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트위터가 유료 서비스를 공개했다라는 얘기도 있군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보자마자 조만간 트럼프가 이 트위터 유료를 하면 진짜 떼돈을 벌겠다는 생각했는데 이 팔로우 기능이 원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로우를 하면 그 사람이 쓴 글을 볼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슈퍼 팔로우라는 게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유료 공개자한테만 푸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뉴브의 슈퍼 팔로우가 되면 여기다 일정한 금액을 내고 고뉴브가 독점으로 주는 컨텐츠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보니까 저 어디 팬클럽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팬클럽 가입돼 있는 팬들에게만 제공되는 뭐 굿즈가 있다든지 컨텐츠가 맞아요. 있다든지 예. 뭐 일반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한다. 네, 맞습니다. 또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리딩방이 그런 거죠. 돈 주고 그렇죠. 온 사람만 뭐 볼 수 주식 있게 하는 건데.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건 뭐 크게 신뢰할 수 없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왜 클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클라도 지금 유료방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클럽하우스도 1달러에서 그래요? 네, 999달러까지 티켓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신 기자의 뉴스 브리핑 방입니다 하고 이걸 2불에 팔면 2불을 낸 사람들만 들어와서. 제 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는 굳이 스펙 이런 거 없이 내가 정말 컨텐츠만 좋으면 집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 네네. 예,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도 광고에 치우쳤던 건데 그 광고 수익이 너무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 한번 겪었습니다. 광고가 훅 꺼지는 거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아닌 다른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컨텐츠 시장에 뛰어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소위 말하는 그 정기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요 분야를 막론하고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옛날에 항상 그 아파트 단지 쭉 보면 이렇게 우유 다 배달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구독 경제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구독 경제죠. 네, 근데 이제는 정말 그 범위가 다양해졌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뭐 보니까 현대 자동차도 구독 서비스를 내놨더라고요. 그렇죠. 예, 있어요. 한 달에 59만 원만 내면 내가 원하는 차량을 마음껏 탈 수 있고 그 안에 뭐 세금뿐만 아니라 보험료까지 다 들어갔다고 네네.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커머스 분야에서도 이 구독 경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연구소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만 40조 원 정도 많이 50% 넘게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예. 앞으로 이 구독 경제 규모는 정말 어마해질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넷플릭스 들어오면서 구독 경제가 이제 불을 붙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도 구독 경제가 일어날 거고요. 구독 경제 없이는 사실 이제 좀 살아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저도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구독하는 서비스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까지의 정보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정보를 원하는데 네, 그러려면 유료화되어 있는 것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컨대 내가 이 돈까지 내가면서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네, 그 정보가 필요하다면 뭐 이 정도 비용은 지불하겠다라는 네. 의지가 또 생기는 것도 맞아요. 있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 포털을 런칭한 것도 정말 많은 외신 뉴스와 국제 경제 뉴스 중에서 큐레이팅을 해준다는 의미였거든요. 그 안에서 정말 필요한 뉴스를 사람이 AI가 아닌 사람이 직접 골라주는 것들 아마도 그런 시장이 이제는 또 다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도 우리 국제경제 전문 신혜리 기자와 함께 했는데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혜리 기자가 군유부에서는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네. 아쉽네요. 그러게요. 네. 어쨌든 새벽마다 이렇게 달려왔는데 조금 투자에 팀이 되는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항상 시간이 짧더라고요. 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군유부 이어서 방송되는 러브 FM에 또 출연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러브 FM에서 또 쉬운 경제로 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제가 그립다면 월요일 날 찾아오시면 됩니다. 다른 네. 방송에서도 또 많이 뵐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신혜리 기자하고는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국제경제 전문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데이 스케줄입니다.
오늘부터 TV뿐만 아니라 IPTV나 DMB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가 금지됩니다. 또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이나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주류 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방송 KBS 이사회가 오늘 회의에서 KBS TV 수신료 조정안을 3,800원 그대로 의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의 수신료는 월 2,500원입니다. 오늘부터는 공공개발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이사 공급 대책 후속 법안들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거의 매일 소나기를 접하면서 지내는데요. 뭐 동남아 날씨 같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스콜이 있구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또 준비 없이 막상 들이닥치면 또 피해를 입게 되니까요. 우산 잘 챙기시고 시설물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6시 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